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 이름은 개명을 한 이름이에요. 지금은 개명 절차가 몹시 간단해졌고 통과도 어렵지 않다던데 제가 개명을 할 당시만 해도 꽤나 복잡한 절차가 있었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할 때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더구나 개명에 성공해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일단 몇 개월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휴대폰, 통장, 보험까지 변경을 하고 몇 개월 동안은 쉬지 않고 인증 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명을 하는 이유는 보통 본인의 이름이 싫기 때문이죠. 보통은 촌스럽거나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라 개명을 하겠지만 제 개명 전의 이름은 이지수였어요. 누가 들어도 평범하고 나쁘지 않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이 싫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개명을 한 이유는 가족들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성까지 바꾸고 싶을 정도였죠. 물론 처음부터 제가 가족들을 싫어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성적이고 엄격한 어머니,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의 아버지, 그리고 천사처럼 착하기만 했던 언니까지 나름 조화롭고 평화로운 집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서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죠. 그런데 그 평화는 언니가 죽으면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던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돌아보게 만들 정도로 예뻤던 언니, 또 동생인 저에게 모든 걸 양보만 하는 착했던 언니의 죽음은 저와 관련이 있었죠. 그날은 오랜만에 가족여행으로 모두가 들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내려? 내려서 놀아? 제발, 나 여기가 좋아. 장시간의 운전으로 지루했던 7살의 제가 억지를 피웠죠. 뭐에 쉬었다고 해야 할지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일 때문에 늘 바빴던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운전을 하던 아버지, 그 옆에 있던 어머니도 안 된다고 했죠. 조금만 더 가면 숙소 나오는데 거기도 놀기가 좋아. 좀만 참아, 지수야. 그래, 아빠 말 들어. 여기 차 세울 곳도 마땅치가 않고 애들 놀기엔 위험해. 근데 다들 같은 말을 하자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진짜 싫어. 나 오줌 더 마렵단 말이야. 그냥 잠깐만 있다 가면 안 돼? 엄마! 제가 오늘따라 왜 그래? 언니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일단 10분만 더 있으면. 싫다고, 엄마. 나 진짜 오줌 마려. 이 장면은 정말이지 단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똑같을 겁니다. 매일 밤 제게 악몽으로 나타나서 저는 제 입을 틀어막다가 깨어나고 나니까요. 사고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차에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차를 타려고 한 순간에 뒤에 있던 차가 저희 차를 박았죠. 마침 차를 타려고 했던 언니는 반동 때문에 닫혀버린 차문으로 머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비명소리, 피냄새. 언니의 상태는 어린 제가 봤어도 죽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울면서 급하게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죠. 그 안에서 가장 이성적이었던 어머니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울지 말고. 이러다가 2차 사고까지 나면 우리 딸 못 살려. 최대한 빨리. 내가 병원에 전화할 테니까 제발 정신 차려. 아버지는 덜덜 떨며 말했죠. 지민이 어떡해?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운전에만 집중하라고. 우리 딸 살 수 있어. 무조건 살릴 거야. 하지만 언니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사망 선고가 내려졌죠.
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도 아버지가 울면서 운전을 할 때도 늘 침착함을 유지했던 어머니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건 마치 짐승의 포효처럼 거칠고 찢어지는 소리였죠. 저 스스로도 그게 모두 제 탓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누구보다 예쁜 미소로 웃고 있는 언니의 사진이 걸렸을 때 저 역시 눈물을 쏟아냈죠. 하지만 동시에 전 봤습니다. 어머니가 절 너무나 차갑게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됐죠. 지민 언니의 옷, 장난감, 신발을 태울 때 아버지가 묻더군요. 지민이한테 이거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네 물건이 섞여 있는지 좀 봐줄래? 이거랑 이건 내 거고 언니가 아끼던 건 저기 하얀색 서랍장에 있어. 그래? 고맙다. 아빠가 찾아볼게. 이때 어머니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빼앗아 상자에 넣어버렸죠. 늘 지민이 너한테 물건 다 양보했어. 이것도 원래 내가 지민이 주려고 했던 거 네가 빼앗아 간 거잖아. 엄마가 바쁘다고 그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니? 아니야. 언니가 이건 그냥 나 하라고. 욕심이 많은 건 그렇다 하더라도 거짓말까지 하는 걸 보니 참 소름이 끼치네. 넌 양심도 없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거 내 거 구분해야겠니? 죽은 네 언니가 불쌍하지도 않아? 미안하지도 않냐는 말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자 아버지가 뛰어나와 말렸습니다. 여보, 애한테 왜 그래? 지민이가 오래 쓰고 아끼던 거 태우는 게 맞아. 뭐가 맞아? 지민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거, 아끼던 거 애초에 지수가 다 가지고 갔어. 당신이 알긴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똑같은 거 2개를 샀어도 쟤는 하나는 감추고 지민이께 더 좋다고 그것마저 가지고 가는 애야. 근데 지 언니가 이렇게 된 마당에도 자기 거라고 챙기는 걸 보니 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쳐. 소름이라니 여보. 지민이 아직 어려. 겨우 7살이라고. 그 나이에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걸.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던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중간에 중재를 하긴 했어도 어린 제게는 상처가 됐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가 머리가 크면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다고 죽은 언니와 비교까지 당해야 했죠.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년 내내 반에서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땐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이전처럼 예쁨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이후에 포기를 한 겁니다. 제가 성적표를 받아가면 어머니는 이러셨어요.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자랑하고 싶었어? 참, 어릴 때도 그러더니 넌 겸손이란 게 아예 없구나. 이렇게 집에서 지원해주면 당연히 받을 성적 아니야? 엄마, 난 그냥 사인 받아오라고 그래서. 그럼 너희 아빠한테 보여줬겠지? 이 늦은 시간까지 날 기다려서 받을 이유가 있어? 뻔뻔하게 거짓말하지 마. 결국 나 이렇게 잘났어요 이러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땐 저도 울컥해서 울면서 말했죠. 맞아. 좀 칭찬 좀 해주면 안 돼? 나도 노력한 건데. 난 솔직히 너 이렇게 독한 것도 싫다. 나한테 칭찬 바라는 것도 욕심 같아서 싫어. 그리고 그 욕심이랑 고집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는 것도. 결국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은 언니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말이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언니가 죽었기 때문에 완벽했다고 말이죠. 반면에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또한 저는 집안의 화근이었죠. 사춘기에 접어들고 저도 반항을 하게 되자 부모님은 더 많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가 매번 언니 이름을 먼저 말했다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싫어져 따졌고 그 문제가 커져서 두 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됐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들었으면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못해.
나한테 지민이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어쩜 애가 저렇게 못될 수가 있어? 감히 내 앞에서! 여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자꾸 실수하는 게 싫을 수 있지. 조심하겠다 넘어가면 될 일이고. 나도 실수 많이 했어. 당신도 마찬가지고. 이름이 비슷해서 우리 둘 다 습관처럼 실수하잖아. 그래, 실수. 이런 건 실수라고 생각하면 그만 아니야? 지 언니 사고당한 건 실수라고 잘도 넘기면서 뻔뻔하게 이런 걸로 나한테 고치라고? 또 그 이야기가 왜 나와? 제발, 진짜 이러다가 지수까지 같이 잃게 된다는 거 몰라? 그래서 내가 제 기분까지 맞춰줘야 한다는 거야?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지민이든 지수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나한테 이름 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야? 죽은 언니 이름 듣기 싫다는 말 아니냐고? 여보, 그건 곡해야. 좀 더 좋게 생각을 해봐. 뭘 더 어떻게 좋게 해서 그래? 난 그럼 내 딸 이름도 못 불러? 그것도 제 눈치를 보면서 생각해서 불러야 된다는 말이야? 내가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사네 살아. 언니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두 분은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이 없었어요. 다른 집들과는 달리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고 아버지는 저와 언니를 거의 도맡아 키워주셨지만 두 분은 합이 잘 맞았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의 아버지를 존중해줬고 대부분의 의견을 모두 따라줬습니다. 특히나 자식에 관한 부분은 늘 어머니가 한 발 물러났고 잘못한 것은 바로 사과를 하셨고요. 때문에 작은 다툼에도 그 끝은 늘 웃음과 따뜻한 포옹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한숨과 울음과 각방이 싸움의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차라리 나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두 자식을 한 번에 잃었다면 부모님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어서 오히려 더 최악이 되었노라 그렇게 확신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집을 나오게 된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날 찾지 마라. 혹시라도 찾아서 강제로 이 집에 들어놓으면 그땐 진짜 죽어버리겠다. 대충 이런 편지를 남겼죠. 물론 그 뒤로는 진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고되고 힘든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몸이 쑤셨지만 제대로 숨을 쉬는 느낌이 들었죠. 일이 익숙해질 무렵에 개명을 했고 그렇게 지금의 이름으로 10년을 더 살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제 나이 34살에 처음으로 철수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린 소개로 만나긴 했지만 처음부터 꽤 잘 통했죠. 저는 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고요. 저런, 철수 씨 아버님이 고생을 꽤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남자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힘들었을 텐데요. 아니, 어릴 때는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아버지랑 단둘이 살게 된 거고요. 근데 전 아버지랑 사이가 좋진 않아요. 아버지가 절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진 않으시죠? 보통은 안 그러니까. 아니요, 이해되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이래야 한다, 뭐 그런 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무엇보다 저도 그렇거든요. 전 반대로 어머니가 절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연 끊고 살아요. 보기 좋은 일은 확실히 아니죠.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처음 만난 날 우린 거의 5시간 가까이 서로의 과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저는 생각했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네? 하고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철수 씨의 상황도 저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는 임신과 거의 동시에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항암을 포기하고 아이를 선택하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끔찍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죽이고 태어난 놈이라며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머니 기일만 되면 아들을 내쫓았다고 하더군요. 헌데 그 사람은 저와는 달리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죠. 보통 그 정도면 절연을 하거나 할 텐데 아직까지도 모시는 이유가 뭐죠? 할머니 유언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 버리지 말아달라고요. 그래야 죽지 않고 살 거라고. 그래서 반은 포기했어요. 저 미워하는 마음으로라도 살라고 그렇게요. 이해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미움받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기에 걱정도 됐고요. 특히나 1년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몇 번이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닮은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진행하게 됐죠. 물론 그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님은 처음부터 이런 말을 했죠. 애미 죽이고 태어난 주제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는구나. 꼴에 결혼? 모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멀쩡한 직업도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주제 결혼? 참나. 아버지, 허락만 해주세요. 저희 잘 살아볼게요. 저도 직장 제대로 잡고. 네 나이를 생각해라. 이제 너 40대야. 근데 그 나이에 무슨 직장? 혹시 너 나 죽으면 사망보험금 탈 생각하는 거냐? 하긴 애미도 죽였는데 나라고 못 죽일까? 아버지 제발요. 이 사람 앞에서 왜 그런 말을 계속하세요? 쟤도 알 건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결혼을 해? 그 상황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 이야기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아버님도 모시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요? 그럼 이야기 다 들었다니 솔직히 말하죠. 저 녀석 결혼하기 좋은 상대 절대로 아니거든요. 직장이 변변하길 해. 애가 사회생활을 잘하길 해. 어릴 때 공부도 못했고 뭐 잘하는 게 하나 없는 놈이라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니까 다시 생각해보고. 저도 그래요. 저도 변변찮은 사람이에요. 학벌도 직업도 별거 없고요. 뭐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씀드리면 저는 집이랑 인연 끊었어요. 제가 저희 언니를 사고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철수 씨랑 너무 잘 맞는 짝이죠. 제 말에 시아버님은 거의 뒤로 넘어갔고 당연히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하셨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나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좀 화가 났죠. 처음 보는 제 앞에서도 그렇게 아들을 무시하는데 제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수 씨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 씁쓸하게 말하더군요. 많이 당황했지? 근데 아버지 이야기 틀린 말도 아니잖아. 내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됐어. 그런 말 듣지도 마. 자꾸 그렇다고 생각해서 더 문제인 거야. 매번 눈치 보고 주눅이 들어있으니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뿐이야. 이참에 나도 이름이나 바꿀까? 좋은 이름 없어? 이름? 이름은 왜? 뭐 그 사주팔자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 뭐 혹시나 해서 그러지 뭐. 무엇보다 내 이름은 애정이 없거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해야 하나? 출생신고는 해야 하는데 정해둔 게 없어서 그 철수와 영이 알지? 그 이름으로 대충 지은 거야.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름으로 그냥 지은 거라고? 진짜 아버님 해도 너무하시네.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바꾸자. 이름 바꿔. 장난이야. 난 상관없어. 뭐 귀찮기도 하고.
지금 결혼까지 반대하는데 계명 이야기까지 꺼내서 분란 만들기도 싫고. 일단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걱정 마. 물론 시아버지는 제가 기가 세다 뭐다 이러면서 당연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못했죠.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시아버님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됐거든요. 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도 허무할 만큼 포기가 빨랐던 건 의외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만삭이었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결혼 후의 상황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제 배가 불러가자 오히려 시아버님은 괴로운 기억을 끄집어내어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했죠. 철수, 너는 애가 태어난다는데도 그따위로 살 거야? 일용직처럼 이 일 저 일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살 거냐고 물었다. 책임감이라고는 쥐뿔도 없이. 에이, 왜 저러고 사는 건지.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도와주고요. 도와? 왜? 아예 기적이라도 갈아달라고 하지? 나이가 40이 넘어서 잘하는 짓이다. 너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떤 회사에서 받아준다고 취업 준비? 참. 죄송해요.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요.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지혜미를 죽이고 태어났으면 제대로 살기라든가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노력은. 말이나 못하면 밉지도 않아요. 내가 너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제명에 못 살지. 전 듣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잘 살아도 싫으실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뭐? 새아가 너... 시장에 싸구려 상추도 밭에서 키우려면 관심이 필요해요. 아세요? 적당하게 물도 주고 햇빛도 봐야 하고 바람도 드는 곳에서 그렇게 키워야 한다고요. 하물며 사람인데 500원어치 상추보다는 더 잘해야 제대로 크지 않겠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날 지금 가르치겠다는 거냐? 네, 배우셔야죠. 나이 들었다고 안 배우시고 멈추시게요? 이 사람이 좋은 직업 가지고 제대로 잘 살고 자기 관리까지도 철저한 사람이었다면 아버님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땐 이게 화가 나겠죠? 애미 죽이고 이기적으로 혼자 잘 사는 인간이라고 비난하셨을 거잖아요. 별 이유도 없이 그냥 화가 나는 거면서 그 사이에 제 아이 끼워 넣어서 책임감까지 가지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이제 제 남편이고 제 아이 아빠니까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제 말에 화는 나는데 할 말이 없어지자 상을 쾅 하고 치며 소리를 지르셨죠. 그 입 안 다물어! 저 안 다물어요. 아버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계속 말할 겁니다. 잘못됐다고 가르칠 거고요. 그러니 제 입 다물게 하시려면 아버님이 먼저 그만하세요. 이게 미쳤어! 아, 이래서 지 언니 죽였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 그렇게 성질머리 더러우니 그 집에서도 아예 손을 놔버린 거겠지. 독하고 예의라곤 하나 없어서 아주 잘 만났네. 이제 보니 천생연분이야. 애미 죽인 놈이랑 언니 죽인 년이랑 한 쌍으로. 남편이 저와 아버님 사이에 끼어들어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아주 끼리끼리 만났지. 그런 인간들 사이에 태어난 애는 도대체 얼마나 끔찍할 거야.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네. 저는 남편을 밀어내고 눈을 부릅떴죠. 예쁘겠죠? 너무.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을 만큼 사랑스럽겠죠? 뭐? 인연이... 아버님은 제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렇지 않게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아버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그거 아세요? 본인 흉터에 손만 가져가도 난리를 피우면서 자기 아들 가슴에 난 상처는 아물지도 못하게 매번 소금물을 끼얹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날 아버님만 어머님 잃은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엄마 없이 자랐어요. 이 사람이 그걸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태어나 버렸다고요. 그러니 제발 좀 적당히 좀 하세요. 그 말은 남편을 대신해서 싸운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전에 부모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진 못했어요. 제게는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었으니까 입을 다물어야 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남편은 죄가 없었기에 저는 더욱더 그 사람을 위해 싸우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했고 끊임없이 아버님과 다퉜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만삭에 가까워졌을 때는 시아버님이 스스로 절제를 하시려고 하더군요. 아니, 오히려 제 눈치를 보시는 듯 했습니다. 그 병원에 미리 가 있는 게 좋지 않겠니? 출산 예정일인가 그거 믿는 거 좋지도 않고. 불안하세요? 아이 잘못될까봐? 아이 노산인 것도 그렇고 초산이라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아이 뭘 믿고 그렇게 태연하게 기다리기만 한다는 거야? 의사 말 너무 믿지 마. 저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싫지 않아서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임신하고 입덧도 하지 않았고 배가 뭉치는 거 말고는 큰 불편함도 없어 자만했습니다. 아이 낳는 것에 대한 공포감도 크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땐 시아버님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죠. 출산 예정일을 2주 앞두고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정신까지 잃고 말았던 겁니다. 시아버님이 절 발견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고요. 더구나 극심한 산후출혈로 인해 출산 후에도 이틀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깨어났을 때 남편이 곁에 있었죠. 여보, 괜찮아? 많이 아프진 않아? 당신 의식이 계속 안 돌아와서 정말 걱정 많이 했어. 출혈이 심해서 수혈도 받고 수술까지 했는데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데. 아이는 괜찮아? 그 선생님이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 당신이 더 안 좋았고 아버지도 걱정 많이 하셨어. 아버지가 당신 발견해서 병원 데리고 온 건 기억해? 어렴풋하게 기억은 나. 맨발로 구급차에 같이 타고 오셨던데 정말 충격이 크셨나 봐. 또 당신한테 뭐라고 했지? 그렇지? 응, 그 마누라도 잡아먹었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 근데 이번엔 기분 나쁘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았어. 당신 의식 없을 때도 당신 얼굴만 확인하고 의사랑 상담하고 바로 가셨는데 한편으론 우리 딸 얼굴 보고 가면 좋았을 텐데 잠깐 서운했다가도 또 당신 생각하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더라고. 신기하지? 이 상황이랑 입장이 바뀌니 예전엔 끔찍했던 것들도 괜찮게 느껴지는 거 말이야. 아주 희미한 희망. 저는 그 사람 말에서 또 시아버님의 행동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부터는 시아버님과 싸우는 대신에 설득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죠. 자식에 대한 원망 속에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하루는 아이를 보며 콧노래를 부르는 제게 물으시더군요.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지극정성이야? 조금만 늦었어도 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쁘죠? 아버님도 예쁘지 않으세요? 뻘겋고 못생기기만 했는데 뭘. 뱃속에 이 아이가 생겼을 때부터 직감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설령 죽었다고 해도 아이만 괜찮다면 상관없었을 거고요. 예쁘다 해주니 이젠 대놓고 자기 목숨을 가지고 그런 말을 감히 내 앞에서 해? 그야 믿거든요. 제가 설령 잘못돼도 제 남편은 제 아이를 제목까지 사랑해 줄 거라고. 이 못된 것. 시아버님은 그 순간 울 것처럼 벌건 눈을 해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전 제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흉터를 치료할 때도 그 위에 더 큰 상처를 내어 치료해야 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꽤 효과가 컸는지 그 이후로는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도 남편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목을 가다듬고는 말씀하시더군요.
들락거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풀썩거리지 말고 앉으라고. 저 여기 있어도 돼요? 정말요? 괜히 민망한 시아버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죠. 손 안 거들고 뭐해? 네 처만 고생시킬 참이야? 얼른 손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한 번에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스로가 조금은 조심했고 남편도 제가 죽을 뻔했던 상황을 겪어서인지 이해를 하며 그렇게 점차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것 때문인지 남편은 이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대로 취업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얼마 안가 자격증도 따게 됐죠. 그리고 딱 2달 만에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남들 다 아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규모가 제법 큰 중소기업이었고 복지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주말이고 뭐고 없던 이전의 일과는 차원이 달랐죠. 문제가 하나 있다면 어설프게 대기업 흉내를 내느라 사람을 귀찮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동호회 모임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한대. 주말엔 애돌 보고 당신 돕고 싶은데 반강제적으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무조건 하라는데 어쩌지? 동호회? 대기업에서 요즘 잘 하긴 하던데 뭐 러닝 동호회도 있고 독서 토론하는 것도 있고 지원도 꽤 많이 해준다고 들었어. 지원은 아니고 몇 명이 주도해서 하는 거래. 그래서 개인 사비로 해야 해. 다 같이 물건 사고 그 다음에 돈을 나눠서 내는 식으로. 뭐?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도 어쩌겠어. 뭐 하라는 거 안 하면 괜히 걷더라. 그냥 줄 선다 생각하고 적당한 곳에 가입해. 뭐가 있는데? 부장님과 함께하는 등산 모임, 그리고 팀장님이랑 함께하는 캠핑 모임, 이거 2개. 맙소사. 아우 머리야. 짜장 짬뽕 수준이 아니라 지옥 불길이랑 지옥 가시밭길 2개밖에 없는 거야? 아우 상상만 해도 싫다. 난 모르겠다. 당신이 편한 걸로 하면 어때? 캠핑 하려고. 가족 동반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거라면 당신이랑 애한테도 좀 더 편할 거 아니야. 등산은 주말마다 매일 가는 거고 캠핑은 한 달에 한 번이라니까. 그래, 그거 좋네 캠핑. 근데 가볍게만 생각했던 캠핑은 진짜 캠핑이 아니었죠. 가입하고 3달이 지났을 무렵에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모임에 나가게 됐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 모임은 캠핑을 가장한 노가다였다는 걸 말이죠. 아래 직원들은 고기를 썰고 굽고 나르고 직원들의 아내들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야채 손질을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지원도 해주지 않는 모임이다 보니 한 번 나갈 때마다 20만 원 정도를 상사들 술 먹이는 비용으로 써야 했고요. 특히나 그 박 팀장이라는 놈이 문제였죠. 김철수 씨 아내분 저랑 동갑이시네요. 정연 씨라고 불러도 되겠죠? 네, 그럼요. 편하게 부르세요. 성격 시원시원하시네요. 김철수 씨는 사회생활을 워낙 해보지 않고 아무래도 저희랑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다행입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죠? 앞으로 자주 종종 이 모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어때요? 호준 씨라고 불러요. 반말도 좋고. 그러죠. 반말은 아직 좀 어색하니까 차차 할게요. 자, 그럼 악수! 친해진 기념으로. 손에 뭐가 좀 튀어서요. 기름이. 악수! 악수 해줘요. 나 팔 떨어져. 말라 비틀어진 무말랭이 같은 놈은 싫다는데도 계속 악수를 하려고 했고 심지어 손을 오래도 잡고 있더군요. 처음부터 능글거리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더구나 직원들의 와이프를 앉혀놓고 보란듯이 갑질을 하려고도 했죠. 아마 본인이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그걸 봐달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바로 다음 날 전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이건 캠핑이 아니라 왕놀이 아니야? 호준이가 뭔가 완전 미친놈 아니냐고. 이전엔 딱히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와이프들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직원들 심부름시키는 거 봐.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아주 변태 사이코야. 팀장과 함께하는 캠핑? 그게 무슨 캠핑이야? 시어머니도 그렇게는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 더구나 고기 남으니까 다 싸들고 가는 거 봤지? 술도 싹 다 쓸어가고. 아주 한 달 알차게 살려고 작정을 한 거야, 거지 같은 놈. 부부 동반 모임 별로 없을 거야. 걱정 마. 당신 그 인간이 갑질하거나 하면 꼭 말해. 알았어?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잘 할 거야. 솔직히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은 적이 없고 일도 처음이나 다름없어서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괜찮다니까 왜 그래. 그냥 눈빛이 이상해서 그래. 약간 기분이 좋지가 않아. 남편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전 희한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제 불길한 예감이 맞아떨어지고 말았죠. 실제로 그 이후에 저는 캠핑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이 절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었던 겁니다. 그 뒤로 매 달마다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아프다고 하거나 아이 핑계를 대며 저를 빼놓고 간 거였죠.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남편이 위경련으로 쓰러졌을 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요. 왜 말 안 했어? 심지어 그동안 위경련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 별거 아니라니까. 일이 많아서. 자꾸 그렇게 숨기면 나 회사 찾아간다. 가도 돼? 당신이랑 모임 나갔을 때 거기 다니는 여자 직원들이랑도 친해져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 그니까 말해. 알았어. 말할게. 말하면 되잖아. 사실은 그동안 당신 데리고 오라고 압박을 좀 받았었어. 팀장님 말로는 가족들의 화합이 최고라고 하긴 해도 당신이 첫날부터 힘들어하고 내가 봐도 그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말 안 한 거였고. 그래서 그 뒤로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고 매번 내가 처리한 업무로 시비를 걸잖아.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계속. 그래서 좀 힘들었어. 그래서 소화도 잘 되지가 않았고. 그니까 결국에 따돌림 맞지? 요즘 회사 내에 따돌림 문제 많은 거 나도 알아. 난 회사 안 다녀? 그런 거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알아. 그거냐고.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더군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한숨이 계속 나왔습니다. 더구나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시아버님이 끼어들어 한 소리 했죠. 그걸 멍청하게 참고 있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확 들이박던가! 저는 시아버님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인데요? 아버님이 평소에 이 사람 일 못한다 뭐한다 이런 말에서 바보처럼 견딘 거잖아요. 딱 보면 몰라요? 여기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하셔야죠. 아니 얘가 못해서 따돌림 당하는 걸 내가 왜 사과를 해? 이 사람 쓰러졌어요. 그 정도로 참고 견딘 거라고요. 얼른 사과하세요. 또 고집 피우고 이 사람 탓하실 거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아유 알았다. 뭐 성질은 누굴 닮아서. 철수야, 내가 미안하게 됐다. 됐니? 그 무렵은 시아버님과 남편 사이가 많이 좋아진 상태였는데 아마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 입장에서는 더욱 무리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아이는 태어났고 저도 일을 쉬고 있었기에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을 거고요. 저는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 별거 아니라면서 그 망할 놈을 두둔하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참다 못해서 캠핑에서 친해진 여자 직원에게 만나자고 하고 정황을 물었습니다. 좀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 제 부탁에 진실을 이야기해줬죠. 박 팀장, 그 인간 예전부터 유명했어. 신입들이 버티질 못해서 위에서도 한번 경고를 했을 정도니까. 업무 지시를 이상하게 내리기도 하고 등산 동호회로 빠진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설령 같은 동호회라고 해도 말 안 들으면 얼마나 갈구는지 몰라. 내가 안 나간 것 때문에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데?
영희 어디 갔냐고. 영희? 설마 나? 철수와 영희. 얼마나 유치한지 이름 가지고도 놀린다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영희라는 사람이 진짜 와이프인 줄 알걸? 그걸 참는 것도 대단하지. 벌써 철수 씨랑 같이 들어왔던 신입들은 다 도망쳤어. 나야 직급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지. 그 인간 부하 직원이었으면 아마 나도 그만뒀거나 그 인간 죽였거나 둘 중 하나였을걸? 아니 그런 상황인데 위에서 왜 조치를 안 해? 직원들이 나가면서 신고 안 했어? 했지. 근데 사장 조카야. 사장님 여동생이 아들인가? 아마 그럴걸? 사장이 애가 없어서 그 인간이 회사 물려받는다는 소리까지 있으니 다들 쉬쉬하는 거지. 업무에 대한 거 하나도 모르고 타자는 칠 줄 아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놈이 팀장 달고 있는 거 보면 뻔하지 않아? 등산동호회 만든 부장님도 일부러 만든 거야. 자기 사람들이라도 지켜주려고. 등산 좋아하지도 않는 분인데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박 팀장 말이 팀장이지 완전 왕이야 왕. 진짜로 무서운 거 하나 없겠네. 그렇지. 애초에 머릿수만 많은 이런 회사는 인맥 싸움이잖아. 크기가 크긴 해도 결국 하청업체니까 사람 갈아서 세운 그런 회사고. 사장은 절대로 자기 조카 안 자를 거야. 뭔 짓을 해도. 뭐 딱 하나 무서워하는 건 있지. 그게 뭔데? 하청업체니까 일감을 주는 윗선이 따로 있잖아. 거기엔 쩔쩔매더라고. 일전에 미팅할 때 거의 바닥을 기어다니는 걸 보고 알았지. 인맥보다 무서운 건 돈이라는 거. 그날 유독 속이 답답하고 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나오셔서 마주 앉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진지하게 말했죠. 철수 저거 이러다 잘못되는 건 아닌가 싶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위경련 약은 아닌데 다른 약봉지가 하나 있기에 뭔가 싶어서 약국에 가지고 갔어. 근데 이게 정신과 약이라고 하더라. 무슨 항우울증 그런 약이라는데. 그래서 나도 엊그제 일 그만두라고 말은 했었는데 이전 같았으면 내 말을 들었을 텐데도 꼼짝을 안 해. 어쩌면 좋니? 일단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무슨 수가 있긴 해. 저놈 저렇게 고집 피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에휴, 내 잘못이지. 저 미련한 놈이 그 뉴스 보니까 견디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다던데 혹시나 잘못되면. 그건 앞으로 남은 시간 내내 아버님이 갚으셔야죠. 아범한테 잘해주세요. 아셨어요? 면목 없구나. 나 같은 것도 애비라고. 헌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근데 철수 씨한테 그런 말 하면서 정말로 하나도 미안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비꼬는 거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아주 작은 애정이라도 있었던 건지. 나도 솔직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말하고 뒤돌아설 때마다 내 스스로가 너무 싫었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 어떤 날은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을 쏟을 때도 있지. 사실 그 아이가 들을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거. 그걸 너를 통해 알았어. 난 그런 식으로 나 스스로를 상처 주려고 했던 것 같아. 철수를 밀어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내 스스로를 고립시켜 말려 죽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시아버님의 독백과 같은 그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마주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죠. 지수야, 너 지수 맞지? 우리 딸, 여보, 우리 딸이 돌아왔어. 아빠, 일단 들어가. 나 할 말 있어. 그래, 일단 안으로 와. 너희 엄마도 마침 집에 와 있어. 이전엔 한없이 커 보였던 두 분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까맣기만 했던 머리 위는 흰머리가 절반은 덮고 있었고 포도넝쿨 같은 주름살이 얼굴에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웃는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다신 우릴 찾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럴 생각 없었어. 앞으로도 2번은 안 올 거고. 근데 왜?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왔니? 아니, 다른 거 받을 거야.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죠.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 알겠더라고. 태어난 순간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걸. 언니 죽이고 나 혼자 살아남은 게 꼴보기 싫다고 해도 나 엄마 딸이었어. 그러니 그 순간에 받았던 애정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거 나한테 좀 줘. 남아있잖아. 그 뒤엔 한 번을 안 줬으니. 감히 지금 네 입으로 언니 죽였다는 말을 해? 그럼 엄마가 살아오는 내내 주입시킨 건데 왜 그 말을 못해? 난 안 돼? 내가 죽여서 그런 말 꺼내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남편의 명함을 밀어넣고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난 악몽을 꿔. 차에서 내리고 싶다고 했던 내 목을 틀어막고 입을 비틀어버리는 그런 악몽. 난 매일 그렇게 날 죽여왔어. 엄마가 나한테 벌을 주지 않아도 매일이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그러니까 줘. 나한테 한 톨의 애정이라도 좋으니까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가족, 내 사람 지키고 싶어. 내 남편 명함이야. 이 회사에 압력 좀 넣어줘. 그건 사실상 모험이었어요. 남편의 회사가 하청을 받는 곳이 어머니의 회사라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그렸죠. 사실은 머리를 숙이고 부탁할 생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의 얼굴을 봤을 때 전 그러지 못했고 협박처럼 말이 튀어나왔죠. 헌데 시간이 지나도 어떤 조치도 없었기에 저는 혼자라도 해결을 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러다 그 이튿날에 빌어먹을 캠핑이 또 열렸습니다. 저는 따라가겠다고 했고 남편은 당연히 반대를 했죠. 캠핑을 가겠다는 거야? 또 무슨 말을 들을 줄 알고 거길 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니, 이번엔 나도 가. 근데 혹시 말이야, 회사에서 사장이 무슨 말 안 해? 사장? 얼굴도 거의 못 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역시 실패인가? 그럼 나도 이번엔 무조건 참석할 거야. 더는 두고 못 보겠으니까. 역시나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능글거리면서 부하들을 종처럼 부리는 박 팀장은 절 보자마자 거의 끌어안으려고 했죠. 제가 요령있게 피하자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제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켜 멀리 보내버렸고요. 그러더니 끈적거리는 시선으로 저를 봤죠. 아이, 정현 씨는 진짜 아까워요. 그거 본인도 잘 알죠? 귀티가 잘잘 흐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름까지 촌스러운 철수 씨랑 이어졌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나이도 많은 건 둘째치고 솔직히 능력 없는 남편이랑 살기 힘들죠. 나한테 솔직해도 된다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너 아내도 있고 애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가족의 화합 따지면서 왜 안 데리고 와? 우리 이제 말 놓는 거야? 친구? 뭐 친구처럼? 그야 내 아내는 이런 모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대신 내가 내 아내 목까지 열심히 있다가 하는 거지. 이렇게 친구도 사귀면서. 저는 그 해맑은 면상을 보며 차갑게 대꾸했죠. 너 친구 없이 살았니?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무슨 친구야. 확 머리털을 다 쥐어뜯어줘야 정신 차릴래? 그리고 능력? 너 타자는 칠 줄 알아? 자격증도 하나 없이 무능력한 거 여기 직원들 중에 모르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지 않니? 사장 조카! 낙하산 주제. 너무 말을 막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러면 너 진짜 곤란해. 뭐? 뭐가 곤란한데? 요 내 주댕이로 진실을 말하는 건데. 내 남편 나이 많아. 그래. 근데 너보다 머리숱은 더 많아. 족발 껍데기 털 같은 머리털 달고 다닌 너보다 잘생겼다고.
제 말에 발끈한 팀장은 소리를 꽥 지르며 일어나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남편 잘리는 거 보고 싶어? 어? 거지 같은 게 그나마 동갑이라고 사람 대접했더니 돼지 껍데기? 우리 회사는 사람 자르고 싶으면 그냥 자르는 곳이야. 알긴 알고 까불어. 자르라고. 이 돼지 껍데기 같은 놈아. 이런 미친. 그래, 나중에 싹싹 빌어도 너넨 끝이야, 끝. 그 인간은 그 자리에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희 남편 이름을 대면서 당장 잘라달라고 했죠. 소란이 일어나자 캠핑을 하던 사람들도 다 모였고 심부름을 다 하고 온 남편도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저와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사이로 차가 질주해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린 것은 작고 뚱뚱한 남자였죠. 동시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인사를 드리는 걸 보니 그 인간이 사장이었던 겁니다. 박 팀장은 이죽거리면서 사장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죠. 아이 삼촌,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왔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쟤야 쟤. 그 김철수 자르면 돼. 헌데 씩씩거리더니 사장님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죠. 김철수가 자네야? 그럼 이지수 씨가 누구지요? 다들 모른다는 눈치였고 저희 남편조차도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팀장은 제 이름을 알기에 아니라고 하면서 사장님을 막았지만 사장님은 그런 팀장을 밀어내고 제 앞으로 와서 90도로 고개를 숙였죠. 이지수 씨? 그건 몰라 뵙고. 그게 사실 그 이틀 전에 연락을 받긴 했는데 직원 가족들 명단을 뒤져도 나오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삼촌 뭐 하는 거야? 이 여잔데 왜 고개를 숙여? 시끄러 이 병신 같은 놈아. 너 얼른 사과드려. 우리한테 하청 주는 기업 딸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완전 거지 같은 여자야. 나한테 돼지 껍데기라고 그런 막말까지 하면서. 사장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이내 팀장을 발로 걷어찼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 병신 같은 놈은 제가 자르겠습니다.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다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놈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일은 없어요. 제가 은퇴를 하면 제 밑에 직원이나 전문 기업인에게 넘길 작정이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죠. 두고 볼 겁니다.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요. 당장 자르겠습니다. 회사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할 거고요. 이참에 아예 인연도 끊을 수 있으니 저희 업체에게 맡긴 일은 제발 그 계약을 취소한다니 하루아침에 그럴 순 없는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네? 부모님이랑 잘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하는 거 봐서. 저를 끝까지 노려보던 팀장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이 빠진 상태였죠. 저는 남편을 비롯해서 그곳에 모인 직원들에게 대충 상황을 설명했고 동시에 모두가 박수까지 쳤습니다. 솔직히 저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축제에 가까웠죠. 그간 그 인간의 갑질 때문에 끔찍한 캠핑에 끌려왔던 사람들 모두가 진심으로 즐기기 시작했고 그날만큼은 진짜 캠핑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웃긴 건 일 처리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누가 잘려나가도 괜찮은 회사라더니 정말 그 인간이 잘린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복잡한 과정 절차라는 건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책상을 빼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사원증까지 가지고 가고 경비들이 우르르 몰려와 짐을 싹 다 빼서 박 팀장에게 안겨줬다고 하더군요. 사장 입장에서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였던 것 같은데
다들 속이 후련해졌다고 남편을 통해 제게 감사를 전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남편은 얼마 안 가서 정신과 약 복용까지 중단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남편이 감사를 전하겠다며 저희 집과도 연락을 하기 시작했죠. 한두 번 저희 딸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와 죽이 잘 맞아서 몇 번 더 만나더니 결혼식 때 못 해본 상견례 비슷한 것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나서서 말씀하셨죠. 이 사부인, 그러다 진짜 크게 후회합니다.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알지만 이 자식한테 상처를 준다고 남편한테 화풀이 한다고 혼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만 늘어가는 거지.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잘 아니까 그러지 마세요. 사돈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는 아내 암호로 떠나보내고 제 아들한테 화풀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 잘 알죠. 저희 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은 진짜 상극이었기에 초반엔 엄청 다투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안에서 약간의 동질감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취미가 비슷해서 함께 낚시도 다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다 보니 현재는 사이가 꽤나 좋아졌죠. 물론 아직까지 저와 어머니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남편이 절 위해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자신이 아버지와 다시 이야기를 제대로 하게 된 것처럼 본인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말입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최근에 어머니가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알고 있어. 지금 와서 노력해도 달라진 건 없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렸는데 김서방이 그러더라. 달라지는 걸 기대하고 잘해주는 건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그저 남은 시간 노력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달라고. 나 늦은 건 알지만 지금이라도 노력해보려고. 넌 받기만 해. 하지마. 난 필요 없어. 알어. 근데 네가 말했잖니. 너 태어난 순간 다 받지 않았냐고. 맞아. 너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했었어. 근데 너한테 그걸 나눠주질 못했고. 그러니 해보고 싶어. 미안해, 정말. 바로 얼마 전 저는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오줌이 마렵다고 징징거리는 제 입을 틀어막으려다가 문득 제 곁에 있던 어린 언니를 보게 됐죠. 언니는 절 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런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줬고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언니는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지수야. 언니, 정말 괜찮아. 제가 가지고 싶다는 건 뭐든 내어주며 괜찮다던 언니였기에 일어나서 얼마나 가슴을 뜯으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평생 이 죄책감만큼은 덜 수가 없을 것 같더군요. 어머니가 이전처럼 절 다시 사랑해준다고 해도 그건 마찬가지일 테죠. 상실의 아픔은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증거라는 말이 있더군요. 하지만 부디 그 고통으로 주변의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진 몰라도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저 스스로를 원망하기보단 언니를 마음껏 그리워하며 살아가 보려고 해요. 오늘따라 유독 언니가 더 보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후회 없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